반가워요. 어제 축구 대단했습니다. 저 손흥민 선수 생각나게 막 뛰어들어올 걸 그랬나? 네, 6월 28일 정치부회의 시작합니다. 최 반장,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한 그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결정은 자리에 들어가서 얘기해보고요. 드루킹 특검팀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것 같죠? 일단 오전에 드루킹 그리고 그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을 했던 도모 변호사 등 6명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오전 중에? 네. 오후에는 드루킹 김모 씨를 직접 특검 사무실로 불러서 조사를 소환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신 반장,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남북이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다면서요? 네, 오늘 8월에 아시안게임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열려요. 그렇습니다. 네. 세 종목에 합의했는데 그래요? 카누, 조정,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좋아하는 농구인데 농구. 여자 농구 단일팀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남자 농구는 아니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또 얘기를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의를 시작하죠. 반장들이 좀 졸린 표정이네. 어제 늦게까지 축구 본 모양이네요. 자, 종교적 신념 또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체 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법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법률용어로는 우리가 헌법 불합치라고 하잖아요. 헌재는 이 병역법 5조를 2019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대체 복무제가 규정돼 있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만은 현행법에 기초해서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요. 바로 뒤에 최 반장 발제 때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부인 또 딸들에 이어서 결국 조 회장도 포토라인에 서게 됐는데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횡령 배임 또 탈루 액수가 워낙 수백억 원대로 크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장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보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참 오늘 오후에 송영무 국방장관과 방한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회담을 가졌잖아요. 한미연합훈련 중단 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등 양국 간의 국방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들을 정리해 보면은 그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자. 또 북한과의 대화가 지속될 때는 평화정착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좀 의견의 공감대를 이뤘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사법거래 의혹 수사 속보와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소식부터 다뤄보고요. 외교안보 이슈와 청와대발 뉴스를 이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소환 소식과 국회 원구성 협상 속보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법원을 향해서 일단은 다시 제출하는 걸 요청키로 했습니다. 당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법원을 재차 설득하고 또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또 오늘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결정 내렸는데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 두 가지 소식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들이 쓰던 저장장치 실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훼손된 것으로 파악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 또한 실물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하드디스크를 내놓지 않고 있는 건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배치되는 소위 자승자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주요 증거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원세훈 전 원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된 것인지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연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판결이 내려진 직후 작성자가 작성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 비춰보자면 대법원이 하드디스크를 제출하지 않은 건 스스로 증거 능력이 없는 자료를 제출한 것과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검찰은 법원이 내놓지 않은 자료에 대해 임의 제출을 다시 요구키로 했습니다. 당장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기보다는 재차 설득하겠다는 건데요. 우선은 법원이 제출을 거부한 상황에서 영장 발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또 법원을 계속 설득하면서 강제 수사를 위한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법원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또 강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민변은 법원이 증거인멸을 위해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장관 출신의 천정배 의원, 의도적인 증거인멸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을 향해 머뭇거리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이 디가우징의 근거라고 밝힌 전산장비 운영관리 지침 규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인데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라고 규정된 지침 27조의 경우 기술적으로 사용 불능한 장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 장비를 사용 불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대법관 직무 특성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대법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모든 법관 컴퓨터는 후임 법관이 사용한다면서 타당한 변명이라 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 인사 자료와 해외 연수 선발 현황, 그리고 연구관들이 작성한 재판 자료도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특정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는지, 또 문건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논리인데요.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 또 비공개 지침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소위 국가 최고기밀이 모여있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습니다. 또 최근 안태근 전 검찰국장 수사 땐 검찰 핵심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한 바 있죠. 즉 청와대와 검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했던 법원이 결국 제 안방은 내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병역 의무를 진 남성분들이라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법한데 참고로 저는 2006년 군번인데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에서 2년 3개월 동안 전투기를 조종은 아니고 활주로를 쓸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이다라고 결정했습니다. 병역 거부라는 양심의 자유가 군 복무라는 공익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다만 오늘 헌재 결정 과정에서 재판관 4명은 합헌, 또 4명은 일부 위헌, 1명은 각하 의견을 냈는데요. 2004년과 2011년 모두 7대2 의견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전향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최근까지 입영 거부로 처벌을 받은 사람 약 2만 명입니다. 이 중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데요. 최근에도 해마다 500명 안팎씩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라 법원에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라는 소위 정찰형 유죄 판결로 선고해왔고 정찰제 유죄 판결로 선고를 해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각급 법원에선 무죄 판결이 속속 내려졌지만 대법원에서는 일단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는 8월 공개 변론을 열기로 해 이 판례가 변경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현역, 예비역, 그리고 보충역 등 병역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5조 1항, 이 조항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이 병역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복무를 정하지 않은 점이 사실상 위헌이라고 본 건데요. 헌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재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은 합헌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을 요약해 보자면요. 제가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 자체,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가 없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이들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병역법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사실상의 위헌이라고 본 거죠. 헌법 불합치 결정이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조항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일단 현행 병역법을 보면요. 제5조에 현역, 예비역, 보충역 이렇게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복무에 대한 내용은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다수와 달리 생각하는 소수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걸 반영하는 건 관용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 불합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이걸 곧바로 무효라고 하면은 법의 공백 또 사회적인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내년까지는 이 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는데 그러니까 국회가 2019년 12월 31일 전까지 이 대체 복무제 등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겠죠. 이 대체 복무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대 인권 과제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라라는 주문을 한 셈인데 사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현재의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까 하는 거였잖아요. 이번이 이제 7년 만에 내려진 그런 결정인데 다시 합헌이라고 결정을 한 거죠. 종전하고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 병역법 88조 1항인데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이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를 유지한 건데 합헌 4명, 위헌 4명, 각하 1명 의견으로 이 위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처벌 조항은 병역 자원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 병역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헌재 결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대체 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면서도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법조항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본 겁니다. 헌재는 오늘 이 결정이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을 둘러싼 논란은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체 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본 겁니다. 결국 헌재는 입법을 통해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헌재가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지금의 이제 처벌 자체는 유지될 걸로 보여요. 그런 판결은. 다만 이제 각급 법원에서도 지금 이제 무죄가 선고되는 그런 또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판례가 나올 것인가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데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 계획을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는 8월 30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대법정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전원 합의체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공개 변론 사건의 피의자 2명은 모두 여호와의 증인 신도입니다. 각각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동안 대법원은 현행법에 따라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실형을 확정 지어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하급심에서 재판부별로 유무죄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공개 변론 취지를 설명을 했고요. 핵심은 종교적 신념이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되느냐 이 여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헌재가 처벌 조항 자체는 합헌이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법원이 종교적인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볼 것인지 이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헌재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조항을 고치라고 했기 때문에 공은 국회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이 없는지 좀 찾아봤더니 지금 대체복무 관련한 법안들이 몇 개 제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주민이 아니죠. 이철희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 등이 제출한 각각의 그 병역법 그 개정안이 있던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일단 복무 기간은 한 2배. 그러니까 현행보다 한 1.5에서 2배가량 더 늘리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이제 합숙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그 조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업무는 이제 공익 관련 업무인데 이제 복지 관련 업무지만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러니까 치매 노인을 돌본다든지 하는 난이도가 좀 있는 그 복지 관련 업무로 그 좀 규정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꼭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대체복무 관련한 여러 가지 법안 내용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활발해질 겁니다. 자, 그렇고요. 드루킹 특검팀이 어제 이제 공식 수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뭐 저희가 다뤘잖아요. 근데 어제는 이제 뭐 본격적인 움직임은 없었고 오늘 이제 사실상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수사 이틀째죠. 오늘 본격적인 이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전에는 드루킹 김모 씨 그리고 뭐 그 같은 추종자들 뭐 이렇게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각종 서신, 뭐 메모 같은 거를 특검팀이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자, 오후에는 드루킹 김모 씨를 특검 사무실로 직접 불러서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갈색 수의 차림으로 마스크를 쓰고 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김 씨, 취재진 질문에 뭐 답을 하지 않다가 특검에서 다 말할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죠. 특히 특검팀은 드루킹이 이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 댓글 조작 활동 내역을 모아서 만든 이른바 백서도 확보한 만큼 관련 추궁을 할 걸로 보입니다. 네, 특검팀은 또 오늘 대형 법무법인 출신의 도모 변호사를 비롯해서 댓글 조작 행위에 연루된 변호사 2명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검경 수사 기록을 분석한 특검이 드루킹의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새롭게 입건한 인물들이고요. 특히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인 만큼 댓글 조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김 당선인이나 여권 인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법원 재판 관련해서 속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럼 정리를 좀 해볼게요. 대법원이 2012년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주도했던 그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있잖아요. 이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면서 이제 파기환송을 했다면서요? 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태하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었는데 대법원은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단 무죄 취지가 아니라 정치 관여 혐의가 추가로 더 있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건데요. 앞서 2심은 12,000여 회에 걸친 댓글, 리트윗 등 이 가운데서 8,600여 건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대통령 지지글 그리고 종북 세력을 비난하는 글 2,100여 건도 유죄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견을 공표하는 것 자체로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이고 또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것도 정치적인 의견 공표 행위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상 파기환송심에서요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 관련해서도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졌죠? 그렇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법원은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석방이 됐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 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검찰은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걸로 보고 업무상 횡령 혐의와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 혐의를 함께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5천만 원이 엉뚱한 곳에 쓰인 만큼 횡령금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비서관이나 민정실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좀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뇌물 혐의는 또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성명 전 비서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요,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한 걸로 잡을게요. 네, 오늘 제목은 헌재 대체 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 불합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판문점 통일강에서는요, 남북의 두 번째 경협 의제죠. 도로협력 분과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한반도 철도 연결에 이어서 서울 평양 간 고속도로가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죠. 또 한미 국방장관도 오늘 오후에 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공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남북미의 후속 협상 움직임과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 내일 하루만 더 고생하면 주말입니다. 이번 주엔 여름맞이 나들이를 한번 떠나볼까 싶은데 요새는 고속도로가 워낙 좋아서 동해든 서해든 2시간이면 갈 수가 있죠. 그런데요, 지금 진행 중인 남북회의가 성과를 내면 동서남이 아닌 북쪽으로도 갈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철도에 이어서 도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주 앉은 건데요. 핵심 의제는 서울에서 평양까지 도로망 건설입니다. 오늘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의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실하게 회담에 임하겠습니다. 좋은 성과 거두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산이랑 개성 있는 고속도로 건설 같은 것도 제안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남한의 문산과 북한의 개성 구간을 이으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로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생깁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240km 정도인데 시속 100km로 달리면 2시간 반이면 주파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주말에 속초로 나들이 가듯이 평양 나들이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북한 내 기존 도로를 현대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철도와 마찬가지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사정을 토로한 바도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면 그저 비행기로 오시면 제일 편안하시단 말입니다. 뭐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이기 때문에 북한의 도로는 다 합쳐서 2만 6천여 킬로미터로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남한의 4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간선도로는 포장률이 20%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다만 대북 제재로 인해서 당장 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만큼 먼저 현황부터 공동 조사하자는데 합의를 볼 걸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선 한미 간 회담도 열렸습니다. 방한한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과 송영무 국방장관이 만나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 또 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미 동맹 이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특히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이어서 해병대 연합훈련 K-맵도 중단키로 하면서 향후 연합훈련 관련 원칙과 방향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환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The recent decision to suspend the Freedom Guardian exercise creates increased opportunity for our diplomats to negotiate, increasing prospects for a peaceful solution on the peninsula. 원래 매티스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을 마친 뒤에 청와대로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몸살 감기로 인해서 일정이 전면 취소가 됐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틀간 연가를 내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것이라면서 그동안엔 일체의 메모도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관가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어제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돌연 취소된 건 문 대통령의 컨디션도 컨디션이지만 무엇보다 부처의 준비가 미흡한데 경로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안타까운 건 이미 몇 차례 구두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옐로 카드를 꺼내들 때까지 부처들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다는 겁니다. 새 정부의 규제 혁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 성장은 그야말로 부호로
거치고 말 것입니다. 이 발언 무려 5개월 전인 1월에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난달에 있던 회의에선 경고 수위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 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혁신 성장에 대해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또 규제 혁파에도 더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선 경고한 지 3주가 넘었는데도 별반 달라진 게 없는 자료를 보고 대통령이 더 이상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좀처럼 질책하지 않지만 한 번 결심하면 말리기 어렵다는 문 대통령 성격상 이제 시작일 뿐이란 얘기도 들리는데요. 오늘 국정 현안 점검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총리도 부처들의 각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어제 제가 비공개로 사전 보고를 받으면서 제 의견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다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늘 비슷비슷해 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의 실감은 갈수록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더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옐로 카드 꺼낸 문 대통령, 관가 초긴장 모드입니다. 네, 옐로 카드 다음에는 레드 카드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오후에 한미 국방장관이 아니면 축구 때문에 아직 좀 축구에 그 흥분이 가시지 않아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오후에 회담을 가졌잖아요. 연합훈련 중단 후속 조치, 또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 그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가 좀 나온 게 있어요. 네, 회담은 끝났고 공동 언론 보도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양국 장관은 오늘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던 가디언 연습 등 일부 훈련을 유예 결정한 것을 포함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최근 조치들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 구축과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고요. 또 전시작전권 관련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양국 장관은 전작권 환수 준비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불가역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양국 정부가 그동안 밝혔던 이제 큰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평화를 조성할 기회에는 싸우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고요. 지금 이제 양국 간의 군사훈련이 일시 중단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언급한 그런 맥락의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미 간의 4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어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발언도 있고 해서 좀 걱정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입장 변화 같은 게 좀 감지된 게 있습니까? 이 분담금 협상 문제에서는 뭐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은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반대로 우리 측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합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 기지 안에 있는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뭐 이런 명목으로 쓰이는데요. 올해 우리 측 분담 액수가 9,6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14년에 타결된 9차 협정이 올해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에 분담금에 대해서는 연내에 타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달에도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도로 협력 관련한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좀 뒤에 같이 좀 얘기를 나눌게요. 한꺼번에. 자 그리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북미 간의 비핵화 후속 협상이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시 이제 세 번째 방북을 뭐 금방 할 것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서 왜 빨리 안 갔어? 뭐 아니 간 거 아니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난번에 연기는 하지 마세요. 아니 연기는 안 하게 좀 어색해.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북한은 좀 느긋하고 미국은 속도를 내는 그런 분위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 이 대북 협상의 담당자들이 여러 방식으로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폼페이오 장관, 이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가서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 범위를 이해하고 있다, 확신한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The North Koreans understand the scope of the request that we're making with respect to denuclearization and the elements that would be required. Their fissile material on hand, their capacity to continue to develop that material, weaponization efforts, engineering, physics efforts, as well as the weapons and missiles that would deliver them. So we've been pretty unambiguous in our conversations about what we mean when we say complete denuclearization.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요, 이 외교적 방법이 실패하면 평화적 선택 방안이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으니까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이번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강경파로 불리는 볼턴 보좌관은 러시아로 날아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미러 정상회담 개최 또 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북미 후속 협상이 더 이상 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는데 들어보시죠. But I do expect that following on to the meeting in Singapore, that discussions with North Korea o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re going to proceed quickly. At least that's our hope and expectation. 네, 미국은 북미 간 후속 협상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김정은 위원장이 3차 북중 회담 후 중국의 지원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조짐에 경계심을 드러내거나 매티스 국방장관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CVID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개입과 맞물려 북한이 당분간 지연 전략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북한이 연이은 빅 이벤트를 치른 뒤에 재정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 북한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양해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실험장 폭파와는 달리 핵물질, ICBM 폐기, 또 반출, 준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월 9일, 구구절이라고 하죠. 구구절 전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만간 후속 회담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반장, 그리고요,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요, 평양 주민들이 북핵 완성이 두려운 미국이 먼저 협상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동아일보 보도인데요. 최근 약 한 달간 평양에 머물다 돌아온 네덜란드의 쿤더 퀘르터스 교수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최근 북미 협상 국면에 대한 평양 시민들의 반응을 상세하게 전했는데요. 이 퀘르터르 교수는 평양 사람들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현 상황을 모두 알고 있다면서 그들은 미국이 북한의 대미 타격을 두려워해 협상을 요청했고 이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당당하게 동등한 파트너로 테이블에 앉았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또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정작 각종 건설도 속도를 내고 있고 또 거리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는 평양 시민이 늘어나는 등 예전보다 여유로워졌다면서 또 미스터리한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속보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남북 간의 도로 협력 논의가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철도 관련 논의가 있었고 관련해서 이제 그 논의가 끝났고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신 반장이 지금 취재를 했죠. 네, 오늘 남북 도로 협력 회의가 있었는데 총 5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주로 도로 현대화 사업 그리고 남북의 공동 조사 관련 내용들인데요. 먼저 도로 현대화 구간은 동해선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경의선은 개성에서 평양까지로 정했고요. 앞으로 이 범위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 시공은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요. 착공식도 조속히 진행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선행하기로 했고 공동조사. 네, 공동조사를 선행하기로 했고 또 기술적 토대 마련을 위해서 필요한 선진 기술 공동 개발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정말 남과 북이 철도, 도로로 연결돼서 아까 신 반장 좀 여러 가지 영상도 제가 봤지만 그런 날이 올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남과 북이 연결되고 또 이제 그 위까지 갈 수 있는,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부장 아까
그 방송 중에 뭐 핸드폰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속보 챙겼는데. 방송 나갔는데. 아, 나갔어요? 예. 아, 속보 챙기고 있는 카톡 하신 건 아니죠? 카톡 아니에요. 열심히 속보를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몇몇 분들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틀간 연가를 내고 휴식에 들어갔고요. 관가 특히 이제 경제부처가 초비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김동연 부총리 뭐 분배 완화 대책을 발표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는 또 내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자, 이렇게 잡을게요. 한미 전자권 전환 조건 조기 충족 협력 강화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 양 반장 왜 안 나가요? 양 반장 발제하러 나가요. 지금 양 반장 차례예요. 아니, 무슨 말씀? 아니, 저 어제 그 한국 독일 2대0 그래서 맞췄잖아요. 맞춘 사람 발제 빼주기로 하셨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셨어요. 아니,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내가 무슨 빼준다 그랬어요. 당연히 오늘 대신하신 줄 알았는데. 안에 빼준다고 한 적 없어요. 부장 저 발제 준비도 안 했어요 지금. 아니, 저기 잠깐만요. 그 했었어요. 혹시 분명히 하셨어요. 어제 방송 다시 좀 볼 수 있어요? 제작진 혹시 어제 제가 얘기한 부분을 다시 좀 볼 수 있어요? 네. 최 반장은 뭐 몇 대 몇 예상해요? 저는 그 신토토와 똑같이 2대1 승리 예측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장 반장도 물어보셔야죠. 장 반장? 내기인데. 그 예측의 달인이에요. 아, 그래요? 몇 대 몇? 빨리. 우리 지금 할 얘기 많아요. 냉정하게 2대1로 집니다. 알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맞춘 사람은 내일 발제 빼주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바꿀게요. 아니, 거봐요. 제가 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발제를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죠. 아니, 저 VAR 아주 좋네. VAR. 아, 근데 검토를 결과를 보통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아, 이거 아니라는 얘기 안 했으면 하는 거죠, 당연히. 아, 양반장 농담하지 말고 빨리 나가 준비해요. 네. 깜짝 놀랐잖아. 아니, 보통 네. 검토를 하면 아니, 깜짝 되는 놀랐- 거잖아요, 그죠? 아, 지금 그냥 해. 시트콤이에요, 지금? 그냥 해. 아, 참 희한하네. 네, 좋아요. 네. 빨리 양반장 빨리 준비해요. 빨리 시작해요. 이제 준비됐으면. 준비를 안 해가지고 제가. 네, 아, 빨리 해. 농담하지 말고 빨리 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완전 지금 약간 멘붕 상태인데 이 날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좀 뭐 말을 씹더라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방금 했던 이 VAR, 이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퍼리, 이거 정말 이거 다음 월드컵부터는 없애야 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인간미가 있어야지 말이죠. 자, 아무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오늘 500억 원대 상속세 이 탈루 그리고 조세 포탈 혐의로 이 서울 남부지검에 오늘 오전에 소환이 됐습니다. 정말 온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수사기관에 불려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 오늘 현장에는 이 박창진 사무장 그리고 또 이 가이포크스 가면을 쓴 직원들이 나와서 이 조양호 회장을 규탄하더라고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두 딸과 아내분에 이어서 이렇게 서시게 됐는데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검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저 횡령과 배임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직원들이 퇴진 요구하고 있는데 회장직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이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이 조양호 회장 일가분들은 이렇게 한결같이 참 과묵하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잠깐 그 VAR을 보셨듯이 제가 해냈습니다. 제가 맞췄습니다. 지상파, 케이블 뭐 등등등 다 통틀어서 방송 통틀어서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2대0으로 우리가 이긴다라고 예측한 거 저뿐이었습니다. 자, 그 소름 끼치는 순간 다시 확인하시죠. 또 오늘 밤 이 대한민국과 이 독일 꼭 기적이 일어나길 정치부의 가족 여러분과 함께 기원을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2대0 승리 예상해 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강 찍어서 맞춘 것 같고 뭐 그렇게 유세하냐고요? 아, 제가 진짜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물론 신혜원 반장처럼 스포츠 토토를 하느라고 축구를 뭐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런 건 못하지만 뭔가의 이 느낌, 이 촉 같은 게 제가 발달해 있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제가 한번 예언을 해보죠. 복부장, 이 썰전 진행한 김구라 씨 이 자리 죽었다 깨나도 그 자리 못 가십니다. 아니, 갈 생각도 없어요. 왜 그래요, 자꾸? 어제 예. 어제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시민 씨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신혜원 반장 한번 보여주시죠. 왠지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 시집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옵니다. 한번 두고 보시죠.
자, 축구랑 정치랑 무슨 상관이냐, 뉴스나 해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상관이 있습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기대를 했죠. 하지만 지금 뭐 앞서 보셨지만 몸살로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는 문 대통령. 자, 김의겸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이 편찮으신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가 않고, 아니 뭐 메시지 내지 않더라도 이미 국민들이 충분히 기뻐하고 계셔서 내지 않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자, 그 대신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SNS에 자, 현실이 상상을 앞섰다. 예, 현실이 상상을 앞섰다. 이런 일이 요즘 부쩍 많다. 이렇게 감격스러워했죠. 자, 그렇다면 독일 정치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독일 정치권 분위기는 어떨 것인가? 자, 정범구 주 독일 대사 SNS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오늘 새벽 경기를 관람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독일 대통령께 미안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표정 좀 잘 보시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딱 그 모습 같습니다. 자, 하지만 독일은 내각제 국가죠. 앙겔라 메르켈 총리. 정말 축구 광이죠. 역시 침통한 심정을 금하지 못했는데 SNS 한번 보시죠. 샤드 비어 진트 호이테 알렌 밋. 뭐 아무튼 그냥 우리말로 보면요. 안타까워요. 오늘 너무 슬픈 날이에요. 이렇게 소감을 남겼습니다. 정말 축구가 뭐길래 이렇게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걸까요? 자, 오늘 할 얘기 많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하죠. 네, 정말 어제 뭐 반장들 다 맞다고 하니까요. 그 세계 1위, 랭킹 1위 독일을 꺾고 나서요. 아파트가 정말 들썩들썩했어요. 그 시간에. 네, 그 정말 세상이 뒤집어졌다. 뭐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는데 제가 전에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잉글랜드의 그 게리 리네커 그 명언을 얘기했었는데 수정을 했더라고요. 독일이 항상 이기는 건 아니다. 오늘 새벽에 그걸 고치는 걸 봤는데 대단했습니다. 신반장 봤죠? 네, 할 말이 있는데요. 저는 스포츠 토토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순수하게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과학적으로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다가 약간의 애국심만 더해서 저는 2대 1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건데 양반장 진짜 뭔가 이렇게 진짜 뭐가 왔었나 봐요, 잠깐. 얻어 걸린 거예요. 글쎄요, 그렇죠. 어떻게 예측을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찍은 건데 저도 조금 분석은 했습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해서 이 바이에른 뮌헨의 이 제롬 보아탱 수비수잖아요. 이 정말 독일 수비의 핵인데 이 사람이 경고 누적으로 못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또 누굽니까? 또 다른 수비수 마츠 홈멜스. 이 사람이 지금은 바이에른 뮌헨 수비수인데 원래는 도르트문트에 있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뛸 때 도르트문트 뭐 양봉업자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로 정말 노란 옷 입은 팀은 다 잡는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마츠 홈멜스가 손흥민 선수의 거의 뭐 시체말로 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 뭔가 수비에 허점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네, 정말 우연히 맞힌 걸 저렇게 포장을 하네요. 그렇죠? 자, 그렇고요. 히딩크 감독이 독일전 끝나고 한마디 했더라고요. 오만함에 빠진 독일이 한국한테 벌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네덜란드랑 독일이 또 축구 라이벌이잖아요, 최 반장. 네, 제가 이 독일전이 끝나고 봤던 뭐 이런저런 영상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영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나 뭐 잉글랜드 축구 종가라고는 하지만 독일 축구에 상당한 열등감 같은 게 있었잖아요. 지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영국 런던의 한 펍에서 한국 독일전 시청하는 영상입니다. 골을 넣었죠. 네, 이렇게 잉글랜드가 마치 한 골을 넣은 것처럼 그러네요. 더 네.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난리가 날 정도네요. 네. 독일 축구 몰락을 독일 축구 몰락을 바라보는 유럽 각국의 뭐 심경이 어떤지 저 영상이 뭐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울컥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영국의 더선 그 일면을 보니까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그 F조에 지금 나오는데요, F조의 최종 순위를 적어놓고 오려뒀다가 기분이 우울할 때마다 꺼내 보세요라고 해놨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통쾌했던 게 있는데요. 독일 유력지 빌트가 사실상 신태용 감독을 디스하는 보도를 했었습니다. 요하임 레브 독일 감독 사진이랑 비교를 해서 옷차림, 심지어 이 액세서리까지 레브 흉내를 낸다. 아시아에서도 레브 따라쟁이로 유명하다. 하지만 성적을 흉내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기 좋게 돌려줬습니다. 독일이 조별리그 탈락한 게 1938년도, 그러니까 프랑스 월드컵 이후 80년 만이라잖아요. 지금 독일 팬들, 아까 뭐 메르켈 총리의 반응도 봤지만은 거의 패닉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멘붕이라는 말을 이럴 때 딱 쓰면 맞는 말인데 뭐 독일 그런 그 국민들도 당연히 광장이나 이런 데서 거리 응원전을 펼쳤는데 뭐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들 뭐 이길 거다 믿어 의심치 않다가 후반 막판에 추가 시간에 골이 터지자 완전히 망연자실하는 뭐 그런 분위기였으면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표정을 하고 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사실은 뭐 국보급이죠. 메스트 웨질 선수 같은 경우는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으로 가다가 팬들이랑 충돌 직전까지 가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독일 대표팀이요. 월드컵 시작 전부터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잖아요, 양반자. 그래서 분위기가 좀 별로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축구 얘기가 아니고 정치적인 사안하고도 또 뭐 결부가 되는데 이 터키계 이민 2세인 웨질 또 일카이 귄도간 이 두 선수가 있는데요. 월드컵을 앞두고 웨질 선수가 터키계군요. 예. 그 지난 5월에 영국 런던에서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기념 사진을 저렇게 찍고 이 사인에다가 사인 유니폼을 선물로 또 줬다는 거죠. 특히 귄도간 선수 같은 경우는 존경을 담아 나의 대통령께 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르도안에 대한 독일 내 여론이 정말 안 좋은데 거기다 대고 나의 대통령이다. 그랬더니 당장 독일 축구 팬들은 그럼 독일 대표팀에서 나가라. 니네 나라로 돌아가. 막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력으로 이어졌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지금 독일전으로 가장 수지 맞은 나라가 멕시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6강 나갈 수 있었는데 아무튼 뭐 그 3대 0으로 일종의 참패를 당했는데 16강에 오르는 행운을 얻었잖아요. 네, 멕시코의 수도 양반장 어디인지 아세요? 멕시코 시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멕시코 시티 플랑코에 있는 주 멕시코 양반장의 대사관 수준을 그 정도로 보고 이거 지금 리얼입니다. 애드립 친 거예요. 그럼. 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를 이제 곤경에 처하게 하려고. 네, 멕시코 시티에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이 있는데요. 이 경기 직후 수백 명의 멕시코 응원단이 한국과 멕시코 양국 국기를 흔들면서 꼬레아 아르마노 야 에레스 멕시카노 이렇게 뭐 외쳤다고 하는데요. 뭐 의역을 하자면 뭐 한국 형제들이요, 뭐 우리는 형제 이렇다 뭐 이렇게 감사 인사를 외쳐서 대사관 업무가 마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멕시코 외무차관이 우리 주재 대사에게 또 재무장관은 김동연 부총리에게 감사 전화까지 했다고 하는데 시내 일부 식당에 서울 수프, 뭐 손흥민 갈비살 이렇게 뭐 한국 축구팀에 대한 감사 메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최 반장이 좀 많이 흥분한 것 같습니다. 네, 저 아까 울컥도 하고. 네. 멕시코 최대 항공사가 어딘지 아세요, 최 반장? 아에로 멕시코죠. 네. 예, 아에로 멕시코라는 항공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멕시코 한국 항공편 20% 할인 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재미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 멕시코 주재 한국 상사원으로 보입니다. 현지인들이 이 무동을 태우고 있습니다. 진짜 이럴 때 멕시코 관광 가면 대접 잘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 직원들이 한국인 직원을 무동을 태워서 그러네요. 예, 그런 것 같네요. 예. 고맙다 뭐 이런 거죠. 예, 물론 뭐 일부 멕시코 사람들이 그라시아스 코레아 뭐 감사합니다 한국 이렇게 하면서 눈을 찢는 그런 동양인 비하 포즈를 취하기도 해서 뭐 비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네. 근데 신반장, 브라질도 우리나라를 그렇게 응원했다는데 그건 어떤 맥락에서 그래요? 그것도 그런 거예요? 역사가 있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4강에서 브라질이 독일에 1대7로 그야말로 참패를 당했었는데 그 기억나요? 네, 그때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요. 이 폭스 스포츠 브라질의 트위터 계정인데 그냥 하하하하하하만 쭉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쌤통이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근데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어제 그 러시아 카잔 현지에서 한국을 이렇게 다들 응원하는데 유독 중국인들만 좀 독일을 응원하는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경기장에서 독일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중국 응원단이 상당수 목격이 되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저 봤는데 그 중국이 꼭 뭐 독일을 응원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좀 이제 같은 아시아 팀인데 그래도 좀 우리를 응원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요. 아시아 팀이 선전을 해서 아시아 팀 쿼터가 늘어나면 중국도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중국인들이 독일 축구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다는데 저는 좀 황당한 게 어제 중국 CCTV에서 한국 독일전을 중계했나 봐요. 그런데 한 여자 아나운서가 독일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방송을 진행했다는 거죠. 뭐 개개인들이 좋아서 하는 거야 그렇다 쳐도 진행자가 이러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아무튼 좀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자, 저희는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선전을 했지만 안타깝게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아시안 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일본만 남았잖아요. 오늘 폴란드와 경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일본이 지금 1승 1무, 폴란드가 2패. 일본은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가 묘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2006년 독일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1, 2차전은 꼭 패하고 3차전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아주 묘한 징크스가 있다는 겁니다. 시동이 좀 늦게 걸리는 편이죠.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저희는 좀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일본 이번 그 경기에서 가장 돋보였던 선수 최고의 수학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조현우 선수로 봐요. 그렇죠. 그러면요. 지금 뭐 네. 일각에서는 유럽 진출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하지만 유럽 진출은 못 하고요. 올해 말에 상무 입대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병역 의무를 아직 다하지 않아가지고 상무에 입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양 반장이 이 조현우 선수가 가수 조건 씨 닮았다 뭐 이런 발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조건 씨가 인스타그램에 사진 하나를 올렸는데 어제 경기가 끝나고 조현우 선수 인터뷰 장면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저렇게 했더라고요. 좀 묘하게 닮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 지금 뭐 어디서 영입한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 그 어디 보니까 대신 병역의 의무를 지겠다 뭐 이런 이렇게 청원하는 최종혁 반장 다시 공군 한 번 더 가면 되겠네요. 그 활주로 그게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아, 그래요? 예. 편한 보직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건물. 네. 아, 부장 그리고 저 이 말씀만 하나 네네네. 더. 제가 어제 그 김종필 전 총리 고향 네네네. 충남 부여 회산면이라고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그래요. 회산면이라는 곳은 없고 외산면. 아, 그래요? 예, 이걸 좀 정정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잡을게요. 상속세 탈루 한진 조양호 검찰 출석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야가 원구성 실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쟁점 법안까지 걸려 있어서 상임위 배분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여야 각 당은 6.13 지방선거 이후 당 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한 작업에도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국회 원구성 협상 상황을 짚어보고 여야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권 경쟁 문제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최대한 양보하고 대승적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빠른 협상 타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집권 여당은 갈 길이 바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어떻게든 빨리 매듭 짓고 싶은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야 원내 수석 4인방이 물밑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 뒤에는 각 당 원내대표들이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봐야겠죠. 특히 여당 홍영표, 제1야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협상 분위기를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사실 사적으로는 두 사람이 막역한 친구 사이입니다. 때문에 호흡이 잘 맞을 거란 전망이 많지만 또 과거를 떠올려 보면 반드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러려면은 19대 최초의 날치부터 된다고. 그잖아. 뭐가 날치? 회의를 하자는데 회의를 안 해. 통역 아니 회의를 시작을 국회법에 따라서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니 새누리당은 국회법을 따라. 자, 두 사람이 취재진이 없는 곳으로 슬그머니 이동하는 모습 잘 보셨죠? 아마 이번 원구성 협상도 이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 원내대표가 물밑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게 된다면 이르면 다음 주 내에도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대외적으로는 원구성 협상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른바 포스트 6.13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권 경쟁, 자유한국당은
비대위원장 영입이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지방선거 압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당내 분위기가 좋은 민주당입니다. 자천 타천으로 당권 주자만 20명에 육박하고 있죠. 하지만 본선에는 당대표 후보자를 3명만 올리는 컷오프 방식을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당대표 적합도 1위부터 3위는 김부겸, 박영선, 이해찬 순이었습니다. 특히 1위에 오른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선택이 주목이 됩니다. 김 장관은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당대표 출마가 정치 경력에 도움은 되겠지만 대통령이 정할 문제다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죠. 정치권에선 내심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대선 도전을 꿈꾸고 있는 김 장관은 몇 년 전부터 이런 구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토크 콘서트에서 김 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대선 출마하십니까? 당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한번 정 기자가 보면 답이 뭔지를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너무 섣부릴 수는 없다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우리 당의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비전을 만드는데 분명히 기여할 거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선 도전 여부를 물었더니 당의 비전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비전이 혹시 당권이 아닐지 김 장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장관이 당권 도전을 선언한다면 기존 전당대회 구도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여전히 어수선한 자유한국당으로 가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마땅한 비대위원장을 찾지 못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최근 김종인 모델을 언급을 했죠. 그래서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그 가능성을 이렇게 일축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연락을 해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다. 쓸데없는 일이다. 뭐 연락받은 적도 없다라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특유의 어투가 그대로 나타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쓸데없는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흉내는 좀 잘못 낸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예. 자,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는 황교안, 김황식, 김병준 등 또 다른 비대위원장 후보군의 이름이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은 일단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사양을 했다 이런 식의 말씀들 혹은 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은 거의 다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비대위원장 인선에 앞서 비대위 성격을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또다시 계파들끼리 충돌하고 있다고 합니다. 친박은 김성태 대행을 향해서 나가라, 김무성 전 대표를 향해서 탈당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총회에서 충돌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심각한 부인난에 시달리는 자유한국당에 띄우는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사람을 찾습니다. 어디 있나요? 나는 오직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보여주세요. 어디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노래입니다. 원구성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자유한국당은 내부적으로 비대위원장 찾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인물난에 시달리는데 민주당은 당권 도전자가 넘치는 상황, 6.13 지방선거가 우리 정치 지형을 이렇게나 바꿔놨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여야 원구성 실무협상 박차, 내부선 치열한 당권 경쟁입니다. 자, 원구성 협상 상황. 어제 저희가 이제 그 원내대표들이 만났다는 얘기를 다뤘었잖아요. 오늘부터는 원내 수석들끼리 실질적인 그 실무 협상에 들어간 상태죠. 네, 어제는 원내대표가 상견례가 이루어졌다면 맞아요. 오늘부터는 각 당 원내 수석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서 한창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수석들이 모였는데요. 언론에 모두 발언 정도만 공개를 하고 지금 비공개로 실무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아마도 구체적으로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서 협상을 할 텐데 사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단순히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이 얽혀 있어서 더 복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쟁점 법안과 관련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8개 상임위 가운데 가장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지는 곳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법사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법사위는 모든 상임위에서 넘어오는 주요 법안을 본회의에 넘기기 전에 거쳐야 하는 관문이죠. 또 뿐만 아니라 수사권 조정 문제가 걸려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 여야 입장 차이가 워낙 큰 공수처법을 다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모두 포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재위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규제 혁신 정책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 도입 관련 법안이 걸려 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 세율을 올리는 종합부동산 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둘러싸고도 여야가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재위원장 자리 역시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 크고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걸로 보이는 정무위, 또 방송법 개정 문제가 걸려있는 과방위 이런 것도 치열한 자리 다툼이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 집중 발제에서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해봤지만요. 최 반장, 지금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의 출마 문제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거죠? 네, 김부겸 장관이 당으로 복귀를 해서 당대표 경쟁에 뛰어들 경우 2달도 채 남지 않은 전당대회 구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천, 타천 거론되는 후보들이 선뜻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히는 걸 망설이는 것도 김 장관의 출마 가능성을 살피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사실 김 장관은 대중성도 있을 뿐더러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친문 진영에서도 우호적인 편인데요. 김 장관이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당으로 복귀하는 건 대통령이 결정한 문제다라고 밝힌 걸 두고서도 여권에서는 사실상 출마 의지를 피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거나 전대 준비팀을 꾸렸다는 확인되지 않은 설도 나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김 장관 측은 장관 업무만 충실히 수행할 뿐 전대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자유한국당 상황으로 가보면은 그동안 이제 김성태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를 놓고 논란이 있었고 이제는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로 또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오늘 오후에 의총이 열렸다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의원총회 열리기에 앞서서요. 비대위 준비위도 회의를 했습니다. 안상수 위원장 발언부터 좀 듣고 가시죠. 우리 당에 처해 있는 그 현실과 우리가 그 비대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는 목표 그리고 그런 것을 달성하기 위한 어떠한 그 성향, 경력, 능력, 경륜이 필요하냐라는 것을 논의를 해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우리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많이 인재풀로 한번 모셔달라. 이래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내주 중에나 그런 인물들이 대상이 떠올 수도 있지 않겠나. 네, 오늘 회의에선 다음 주 주말까지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5명 정도로 압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런 계획안을 의원총회에서도 전달했는데 구체적으로 비대위원장을 추천받겠다는 의도였고요. 지금 당내에서는 일단 김황식, 황교안 전 총리, 또 김병준 국민대 교수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본인들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비대위원장이 문제가 아니라요. 네. 친박 의원들이 또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예. 원래 비공개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네. 김태흠 의원이 비공개를 하느냐, 또 말이 나온다, 와전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공개로 하자라고 했는데 친박 의원들이 공개 발언을 잇따라 하면서 좀 갈등 상황이 생겼습니다. 친박 의원들은 김성태 대행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또 이 김무성 전 대표는 탈당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복당파 또 비박계 의원들은 김성태 대행이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양측이 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네, 또 반복됐군요. 예.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의 이제 권한을 놓고 또 양측의 이견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천권을 많이 주려고 하는 게 이제 김성태 권한대행의 의지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친박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또 커지기 때문에 아무튼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얘기는 내일 다시 한번 저희가 좀 해볼게요. 의총 얘기를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제목은요. 야당 기사 제목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야 원구성 협상 박차, 내부선 당권 경쟁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어제 양원보 반장 발제에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페이스북 정치는 지난주로 끝내고 앞으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마치 정계를 떠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 전 대표가 다음 달 11일에 미국에 간다고 밝혔습니다. 쉬는 동안 가재, 당랑의 꿈이란 책을 쓴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검사 시절, 정치 인생 등을 담은 자서전이라고 하는데 당랑, 어디서 많이 본 말인데요. 홍 전 대표 페이스북에 당랑 거철이라는 사자성어가 등장합니다. 정치인들이 사자성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 홍 전 대표는 사자성어 정치라고 할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했습니다. 그 장면들 몇 개 모아봤습니다. 내 기억에는 해불양수라고 했습니다. 바닷물은 청탁을 가리지 않는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인다. 내년에 우리 슬로건은 성풍파랑으로 정했습니다. 바람 타고 큰 바다를 헤쳐나가는 성풍파랑으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절풍목우라는 겁니다. 이 절자예요. 즐거울 때 절풍목우라는 겁니다. 네, 보신 것처럼 홍 전 대표는 정말 사자성어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홍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당랑거철, 이 사자성어는 무슨 뜻이고 또 왜 쓰게 된 걸까요? 자, 복부장처럼 무술이나 무협지를 좋아하는 분들은 잘 아시죠? 당랑권, 바로 사마귀 권법입니다. 그러니까 당랑이 바로 사막이란 뜻인데 그럼 당랑거철은 무슨 말일까요? 당랑거철.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는다. 사마귀가 제 역량을 생각하지 않고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 거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결국 홍 전 대표가 이 말을 쓴 이유는 자신보다 큰 상대에게 도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마귀에 빗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을 다시 보고 싶다는 지지자에게 당랑의 꿈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댓글을 달기도 한 걸 보니까 정계를 완전히 떠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이른바 홍준표 나무로 불리는 주목이 어제 통째로 뽑혔습니다. 왜 홍준표 나무로 불리냐면요.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도의 빚을 갚았다며 이를 기념해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인데 그때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기념식 마치고 나면 도청 정문 입구 화단에서 채무제로를 기념하는 사과나무를 심을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빛이 아닌 희망을 물려준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경상남도 측은 나무가 죽은 지 오래됐다며 어제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홍 전 대표의 행정부지사였던 윤한홍 의원은 취임도 하기 전에 전임 도지사 지우기부터 나선 도지사 당선자 이런 보도 자료를 내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 홍 전 대표는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이렇게 시작하는 조지훈 시인의 낙화를 SNS에 올렸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데요. 홍 전 대표는 미국 출국 전에 기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계획과 정계 복귀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다고 합니다. 과연 홍 전 대표가 말하는 당랑의 꿈은 어떤 꿈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44명 사상 세종시 화재, 오늘 합동 감식입니다. 네, 이 제목 그대로요. 소방관을 포함해 44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시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관련해서 오늘 합동 정밀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게 목적인데 현재까지는 지하에서 휘발성 높은 물질을 사용하다 폭발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4층 건물 안에 설치된 소화기 수가 법정 기준의 5.5%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대형 화재가 있을 때마다 반복하는 얘기지만요. 정확한 원인과 또 그 안전대책의 문제점 등을 밝혀내는 것만이 다음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똑바로 걸어야지. 네. 자, 수고했어요. 일찍 가서